네덜란드가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우리 대신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 10조를 자사주를 사지 말고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전명서 소장님하고 반도체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쇼츠였던 것 같은데 저분은 중국 경제 금융만 연구하시는 분인데 뭐 반도체 뭘 아냐고. 이거 2년 전에 나왔죠.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만 10여 년 하신 분이라고 제가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잘했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어떻게 중국이 그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그때 어떤 핸드폰이었죠? 열어보니까 뭐 화웨이 7나노 칩이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시칼신공이라고 비유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격차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혹시 따라왔다 보세요? 그래서 뭐 모든 것에서 다 기술 격차는 중국하고는 다 좁아지고 있고요. 자동차, 철강화학, 조선기계, 반도체, LCD 다 좁아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커요. 예.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우리가 지금 3나노, 2나노 정도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그렇게 가는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7나노를 이제 말씀하신 시칼신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칼로 썰면 한 방에 가는데 회칼이 없으니까 시칼을 4번 이제 써가지고 회를 뜬 거죠. 그래서 7나노를 만들었는데 5나노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요거는 시칼로 한 이제 10몇 번을 썰어야 되는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기가 낭비가 무지 많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한 번만 그리면 되는 걸 심자외선 노광 장비로 4번, 5번 패터닝을 근데 지금은 이제 겹쳐서 4번이 해서. 아니라 8번, 16번 썰어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아하. 그게 어쩌다가 썰었더니 아주 얇게 나오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5나노로 넘어가게 되면 EUV가 없으면은 이건 정말 확률이 굉장히 낮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5나노, 지금 4나노, 3나노, 지금 2나노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갭은 여전히 한 4단계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우리가 한 3단계에서 4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HBM에서도 뭐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HBM 하면 2세대 뭐 요 정도 레벨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세대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갭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DDR5에서는 이제 이것도 몇 나노로 하냐는데 뭐 19나노, 20나노를 하다가 중국이 최근에 따라잡았다고 하는 게 16나노, 17나노 수준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12나노대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도 한 3단계 정도의 그 갭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 분야 HBM이든 파운드리든 DRAM이든 간에 다 EUV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이제 코스트가 무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7나노까지 이거 쫓아온 것까지는 뭐 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로서는 뭐 쫓아온 건 맞지만 EUV라는 기술적 한계, 장비의 한계 때문에 네덜란드가 중국에 쫓아오는 것을 우리 대신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그렇죠. 또 미국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미중의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그 EUV에서는 이제 손해를 보고 DUV에서는 이제 엄청난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막힐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DUV를 그 2년 반 정도 쓸 수 있는 DUV를 작년에 다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SML의 실적이 무지 좋아진 거죠. 좀 땡겨서. 그렇죠. 네, 네. 약간 그 마라톤으로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한 1, 2등 차이가 500m 차이가 났었는데 2등이 한 100m까지는 따라왔는데 42.195 골인할 때까지 이 100m 갭은 줄이지를 못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 DDR5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CXMT 그러니까 많이 쫓아왔다고는 하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한국산보다 크기가 40% 정도 크다. 이 말인즉슨 웨이퍼를 비롯해서 투입되는 양이나 40%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당연히 그런데요. 그것은 적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들은 적자가 나도 정부가 다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적자 안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12나노를 하게 되면 뭐 그 사이에 13나노, 15나노, 17나노 뭐 이제 20나노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나노대로는 내려오려면은 이건 이제 시칼신공이 아니라
EUV 신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는 이제 새로운 공법 그러니까 EUV를 쓰지 않는 이제 공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본딩하는 것도 이게 지금 있는 걸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낸드에서 삼성이 CXMT인가 양스 메모리인가 하고 네. 협력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 볼더를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따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중국은 애초부터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시작을 했었어. 그게 뭐 학회 발표하는 걸 보면 가장 먼저 발표를 했고 예.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시도를 못 하는데 중국은 어차피 이건 적자나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먼저 해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특허도 내고 이미 상당한 부분의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중국의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진위까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떤 그 적층에 있어서 중국 YMTC의 특허를 돈 내고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시대가 근데 이렇게 변했구나. 특허를 돈 내고 쓰는 것보다는 아마 크로스 라이선싱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도 있고 지금 어차피 이제 또 400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비슷하고 그 접합의 방식이 뭐 정말로 특출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기존 공법과 큰 차이를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 의도하지 않은 예를 들면 CXMT의 특허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를 걸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제품, 그 삼성의 제품을 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디지털 TV나 서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 CXMT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하고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기술 요거를 올 크로스 라이센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돈 내고서 뭐 그 YMTC의 기술 샀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고요. 네, 우리 것도 이런 거 열어줄 테니까 너네도 그거 열어주고 같이 그렇죠. 쓰자. 그렇죠.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한 거죠. 협력. 야, 중국의 기업들과 삼성이 또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일단은 현실인 거고요. HBM2까지도 중국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적층하고 비하홀을 뚫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면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수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HBM2까지는 지금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뭐 HBM2는 지금 하지도 않으니까. 옛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로 넘어가서 12단을 이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뭐 기술 갭은 크죠. 크고 이제 12단에서 끝나냐. 그게 16단, 18단 뭐 이제 24단 이렇게 더 올라갈 판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중국의 사용자들이 AI 개발자들이 이게 그 반도체 칩의 성능이나 능력이 아니고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8단짜리를 16단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리즘을 잘 짜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번에 딥시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람 머리로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똑똑한 천재 한 명이 이제 나라 전체를 먹이 살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그럼 뭐 3, 4 이렇게까지 쫓아올 수 있을까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적층을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잘하는 게 2.5D인데 결국은 뭐 분자보다는 더 가늘게 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램이라는 게 반도체라는 게 손톱 크게 뭐 3분의 1 되는 데다 거기다가 붓으로 이제 선을 몇 개 그리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때려 넣자고 하면 선이 가늘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리는 선이 분자보다 더 가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램 자체에서부터 소자의 물성보다는 더 가늘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게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4 뭐 옹스트롬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1나노 밑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실리콘을 바꾸든지 판을 정말 갈아치우든지 아니면은 적층을 하는 겁니다. 위로 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로 많이 쌓게 되면 굳이 뭐 작은 칩에다 많이 때려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보다 더 2나노, 1나노, 뭐 0. 몇 나노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3D인데 중국은 이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EUV가 없으면 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스태킹하는 걸로 이 3D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EUV가 필요 없는 공정을 이제 정말로 독하게 개발을 해요. 패키징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3D 쪽에서 중국의 실력은 상당 부분 올라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EUV를 쓰지 않고서 HBM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차피 이제 HBM도 D램을 가지고 쌓는 거다 보니까 뭐 1A, 1B, 1C 공정으로 가면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건 있겠지만 후공정단에서 쌓는 공정, 뚫는 공정 이런 걸 통해서 또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또 따라올 테고요. 최근에 또 충격적이었던 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체감하는 걸 설문을 한 건데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또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싱 반도체 기술 이미 중국에게 뒤처졌다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거는요. 기술 개발하고 양산은 다른 문제예요. 아하.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초 기술에서 중국은 이제 인해 전술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경우는 이건 전기차에 쓰는 거거든요. 예. 그 전기차는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의 이제 연구 개발이나 이것은 뭐 세계 1등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D램 빼놓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에서 우리가 뭘 하냐, 예, 예. 뭐 이거 아니에요. 저건 예, 예. 이제 그 저전력 반도체는 유럽이 자동차용은 유럽이 최강자고 중국이 그걸 캐치업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거기를 따라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메모리에서 중국이 얼마나 따라왔냐, 거기서 기술에 얼마 차이가 나냐를 봐야지 나머지 아더스는 그것은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도 빨리 캐치업하고 있고 하는 정도로 이제 보는 거고 나머지 쪽에서도 우리가 세계 1등이면은 그건 뭐 우리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전력 반도체 예를 들면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미국이 1등이냐 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기초 기술에서는 한국을 넘어섰을 수는 있지만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기초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양산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기술은 세계 최강인데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나 거기에 들어간 고성능 칩을 못 만들어서 한국하고 대만한테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걸 못 만들게 되면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만의 예를 들면 TSMC 라인이 중국의 공격으로 깨졌다. 그럼 어떡할래? 미국은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도 이제 TSMC 공장하고 똑같은 걸 지어야 된다. 이제 그게 칩스법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AI 전쟁의 무기인 반도체의 내재화, 이제 무기 국산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더더욱이 양산, 생산, 제조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초기술 개발하는 것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국의 그 경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최근에 이구환신 정책 덕분에 특히 이제 스마트폰도 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팔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또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끝나고 한 3년 반 동안 핸드폰을 안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경제가 나빠서 안 바꾸는 거 하나 있고 네. 또 뭐 새로운 산박한 컨텐츠가 있어야 바꾸지 뭐 그런 게 없었고요. 근데 우리도 보면 최근에 핸드폰이든 노트북이 다 AI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붙은 핸드폰, 노트북이 쓰기가 무지 편리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중국의 핸드폰의 교체가 정부가 이구환신 해주면서 보조금 주는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보조금 줄 때 이거 새로이 예를 들면 핸드폰에 비서가 있네. 이제 이게 그 촉매제가 될 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게 늘게 되면 3년 전에 샀던 핸드폰하고 네. 지금 핸드폰의 사양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한 대라고 해도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반도체 경기는 한번 피크 치면 그대로 바로 내리막길로 가는데 네네네. 금년도에 보면은 뭐 1, 4분기 정도가 아마 조정이고 2, 4분기부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중국 쪽 수요 올라오면서. 그렇죠. 중국 쪽 수요에 AI가 장착된 기기들의 수요 증가가 이게 교체 수요를 이제 자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교체 수요가 이게 먹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억 대 이상이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핸드폰 가입자가 17억 4천만 대인데 네. 4년 만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더라도 1년에 4억 대가 팔려야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전부 이제 AI가 장착된 이제 핸드폰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이제 과거 4년 전에 비하면 뭐 메모리든 뭐 GPU든 AP 칩이든 그 성능이 굉장히 높아진 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그 주가가 강세로 가고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이 이유 있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 그 고민이 좀 드는 지점이 물론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는 건 하이엔드 스마트폰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D램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가장 최근 모델도 마이크론의 D램을 넣었다고 해서 약간 좀 걱정인 것도 있고 중국 쪽에서는 저가형 모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D램 중국 업체들이 만든 걸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PDDR을 이제 저전력을 중국도 로그레이드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그거를 CXMT 걸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챗GPT를 스마트폰에도 적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런 거를 써도 되는 게 네. 이 중국의 핸드폰들은 다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해외로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주로 기술 특허가 다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 안에서만 쓰니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똑같이 속도가 느리고 뭐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좋으면은 개선된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핸드폰하고는 스피드나 성능의 차이가 있어도 뭐 자기네들은 2년 전에 나온 것 대비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그렇죠. 느낀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면 3번 접는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나왔는데 네네. 저도 가서 한번 써보고 뭐 만져보고 했는데요. 잘 만들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이제 들어간 칩이나 성능이 우리 거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딴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지.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팔리고 충분히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요가 몇 천만 대 몇 억 대나 늘게 되면 네. 기업이 돈도 생기고 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나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건 참 안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게 HBM 완전히 뒤지고 있고 레거시 메모리를 양쪽으로 많이 팔아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였는데 그쪽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고 요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 40년 1등 하다가 한번 헛발 디딜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망했다, 뭐 완전히 뭐 2등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반도체 실력이라는 게 기술 시차가 6개월에서 1년밖에 나지 않아요. 1등 하는 놈하고 꼴찌 하는 놈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누가 더 계속 앞으로 나가냐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 격차를 유지하냐는 것의 싸움이지 절대 기간으로 보면 6개월 1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돈하고 사람이죠. 그걸 얼마나 많이 투입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냐. 그리고 개발했을 때 내가 보너스 100억 줄게. 이러면 이제 정말로 머리 짜가지고 개발하는 거고 그냥 뭐 월급 줄게 이러면은 9 to 5씩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딥시크는 보면 입사 4년 차 이상이 없어요. 아, 네. 전부 신입사원으로 뽑았고 쓰는데 제가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 딥시크의 직원들이 얼마 받는지. 그래서 딥시크 평균 연봉이요? 네. 오, 네. 자기네 채용 그 표에 연봉표가 나와요. 네네네. 거기서 딥러닝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연봉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근데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GDP가 33,000달러, 중국이 13,000이니까 대략 한 2.5로 곱해야 돼요. 예. 그러면 대략 5억에서 한 8억 정도 받더라고. 그러니까 박사 금방 받고서 이제 취업한 신입사원 급여 수준이 엄청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날방 가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신선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박사 마치고 딥시크에 입사했는데 그렇죠. 연봉이 5억에서 8억. 그렇죠. 열심히 하죠. 그렇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건 맞는데 그것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이 내가 1억 받았는데 열심히 해라 날밤 새라고 그러면은 뭐 날밤 셀 동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개발하면 그 팀에다가 1,000억 건다. 그러면 뭐 9 to 5가 아니라 노트북 집에 갖고 가가지고 아니면 회사 앞에 카페에서 밤 새우죠 뭐. 근데 그런 것 없이 이게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그거는 답이 없죠. 그래서 파격적인 보상이 제가 보기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더 많은 물량, 더 많은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걸 뛰어넘죠.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그 주식하는 분들의 의견을 자꾸 들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면 특히 첨단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를 10만 뭐 10조를 산다, 5조를 산다, 2조를 산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10조를 자사주를 사지 말고 10조를 퍼넣어가지고 HBM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직원들한테 1조를 성과급으로 걸고 나머지 9조는 HBM의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스카웃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러면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면 그러고 뭐 실제적으로 자사주 10조 산다고 해가지고 그 개미들한테 뭐 영향이 있어요.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 받아주는 효과밖에 사실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오너 일가를 위한 주가 받침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럼 배당 자사주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건데 기업의 경쟁력의 이슈잖아요. 지금 이거는. 본질은. 그럼 그래서 뭐 밸류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밸류업이 아니라 한국은 크로스업을 해야지. 크로스업. 아니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인데 우리가 1.4% 성장하는데 아니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지금 외국인 계속 팔고 나는 이런 심플하잖아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팔아가지고 성장률 높은 데로 바꾸는 게 정답이죠. 세계 평균이 3%인데 한국이 1.4를 하게 되면 한국 엑스포저는 무조건 줄이는 게 맞죠. 근데 누구로 줄이려고 그럴 때 코스닥에는 작은 종목, 전 종목 줄이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있는 거 가장 익스포저 큰 거 그걸 파는 게 쉽지. 그게 지금 한국이 뭐 밸류업을 하네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방향이 틀렸다. 한국의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게 답이고 자꾸 뭐 왜 자사주를 안 사냐 무슨 뭐 배당을 안 하냐고 그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20년 동안 배당 안 했었어요. 그렇죠. 성장률이 높게 되면 ROE가 높게 되면 내부 유보가 은행 예금하는 거나 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계속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랑 IT 기업이 그것도 최전선에서 정말 박 터지게 싸워야 하는 IT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건 또 다른 거죠.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우선은 본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 혹시 삼성전자 가서 이런 강연 안 하십니까?